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 오신 손님들의 추천으로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저의 사연도 보내볼까 싶어 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고향을 떠나 취업을 위해 서울로 왔고 낯선 서울 땅에서 처음 단골이 된 카페. 저에겐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그랬던 걸까요? 그땐 왜 그 모든 일들이 운명 같은지 아마 사람 정이 고팠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전 늘 그랬듯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받아들고 제 지정석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 그런 실수라곤 잘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손에 기름이라도 발린 것인지 트레이가 미끄러지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남편에게 쏟아져 버렸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좀 차긴 한데 뜨거운 커피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전 괜찮아요. 멋을 낸 머리 위에 얹힌 얼음. 얼굴을 타고 내리던 바닐라 라떼는 어느새 남편의 새하얀 셔츠를 온통 연갈색으로 물들여 놓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와이셔츠 비싸 보이는데 일단 이걸로 닦으세요. 제가 건넨 휴지를 받아들고 괜찮다고 웃는 남편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비싸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많이 비싸네요. 세탁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얼마가 나오든 제가 드려야죠. 지워져야 할 텐데 안 지워지면 안 되는데. 요즘 기술 좋아요. 지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셔츠 맡기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제 전화번호를 받아간 남편은 며칠 뒤 세탁비 영수증을 보내오며 세탁비 대신 햄버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근처 땡땡집 햄버거를 좋아한다면서요. 전 알겠다고 했어요. 명품 셔츠는 세탁도 명품 세제로 하는지 세탁비도 비싸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시했고 저도 그런 남편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은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두 분은 호주에 살고 계셨는데 결혼식 때 잠시 오셨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와 함께 호주로 돌아가셨어요. 저흰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신혼여행을 즐겼고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들 하던데 전 시댁이 아주 멀리 있으니 신혼생활이 평화롭더라고요. 심지어 급한 일 아니면 연락도 말라고 하시니 평온함 그 자체더라고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늘 편안한 일생을 보내며 여유로운 저와는 달리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꼭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제 앞에선 애써 밝은 척하지만 왜 여자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무언가 숨기고 있다라는 걸. 처음엔 나에게 숨기고 있는 빚이 있나 싶더라고요. 신혼집은 남편이 해왔던 터라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내서 이자 때문에 걱정되어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말해주길 기다렸고 한 달 가까이 기다리던 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말을 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지? 나? 왜? 나 무슨 일 있대? 응, 당신 무슨 일 있어? 나 뭐 별일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당신 호주 다녀오고 난 뒤부터 계속 이상해. 내가 이상하다고? 응, 딱 집어서 뭐가 이상하다고 말하긴 그런데 하여튼 이상해. 막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인다고. 당신 혹시 빚 있어? 그래서 이자 갚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야? 전 진지한데 남편은 저를 보며 크게 웃더라고요. 왜 웃어? 난 진지한데. 아이,
기다려봐. 남편은 의아한 저를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통장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통장을 펼쳐 보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저번 주에 통장 정리했고 현재 잔액은 이 정도 돼. 날짜랑 금액 확인해봐. 저는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확인했고 잔액이 꽤 되더라고요. 아니다. 이걸로 봐. 이게 더 정확하니까. 남편은 확실히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것인지 통장을 살펴보던 저에게 곧바로 거래은행 앱을 켜서 보여주더라고요. 통장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당신 정말 귀엽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사람이 계속 불안해 보이니까 그렇지. 꼭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참고로 이 집 대출 안 끼고 샀으니까 그런 걱정도 말고. 아, 당신 덕분에 간만에 크게 웃었네. 놀리지 마. 당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도 없어요. 한사코 아니라고 하는 남편. 전 그런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 문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것저것 장을 보느라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집 근처에 도착한 저는 발걸음을 서둘러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단지가 보이고 담배를 피우며 통화 중인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남편의 뒤로 다가갔어요. 누구와 통화 중인 것인지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고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다신 연락하지 마. 벼랑간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 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전화를 그렇게 끊어? 깜짝이야. 언제 왔어? 방금.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오래 거래했던 거래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 거래처 사람인데 반말을 해? 그게 오래 거래해서 거의 친구같이 지내서 그래. 근데 무슨 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 안 무거웠어? 차 끌고 가지. 운동할 겸 그냥 갔다 왔지. 이렇게 많이 살 생각 없었는데 사다 보니 이렇게 됐어. 올라가자. 배고프다. 남편은 짐을 뺏어 들고선 저를 재촉했어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워낙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형님 아우하며 친하게 지내는 거래처 사람이 실제로도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수상해졌어요. 저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전화를 받으러 안방까지 들어간다거나 아예 저 몰래 숨어서 통화를 한다거나 주로 수상한 점은 저에게 통화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이었는데 통화를 들킬 때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자세하게 캐묻기도 그랬어요. 의심의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뜨여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찾아 거실로 나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통화를 하다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새벽에 회사 일로 통화할 일은 없을 테니 당황하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누구야? 또 회사 사람이다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갈 생각하지 마.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일 문제로 전화할 리 없다는 거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아.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기회 줄 때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서 있는 저에게로 다가와 손을 맞잡더라고요. 제 손을 잡은 남편은 우물쭈물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그게 사실은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그랬어. 뭐? 당신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바람 아니야. 처음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길래 거래처인가 해서 받았어. 그런데 그 여자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하고 차단했고. 그러니까 번호 바꿔서 또 연락이 와서는
지금 당장 죽을 거라고 협박하잖아.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선택할까봐 전화 몇 번 받아주다가 이러다간 끝도 없겠다 싶어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또 차단했어. 그랬더니 그 끈질긴 여자가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우리 집 찾아온다고 난리를 치길래 확실히 말해주려고 방금 통화한 거야.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는 말이야? 당신이 여지를 주니까 그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미쳤다고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해? 믿어줘, 여보. 정말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믿겠어? 그리고 우리가 거의 2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했어. 그럼 그 여자랑 헤어진 지가 적어도 2년은 넘었단 얘긴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연락을 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최근까지 만나왔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당신하고 만나고 있을 때도 간혹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었어. 그땐 내가 딱 잘라서 말하니까 알겠다고 연락 안 오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결혼한 거 알고 그때부터 심해지더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 당신한테 괜한 오해받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던 거고. 내가 미안해. 진작 털어놓고 같이 해결했어야 했는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여자 전화번호 나한테 보내. 내가 직접 통화해봐야겠다고. 다 지난 일이고 방금 통화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 그 여자 성격도 이상하고 좀 무서운 구석도 있어. 그래서 헤어졌던 거고. 괜히 당신한테까지 해코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못 알려주겠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내 의심 풀어주고 싶으면 전화번호 당장 알려줘. 난 꼭 통화해야겠으니까. 진짜 위험한 여자야. 나랑 헤어질 무렵엔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자, 여기 봐봐, 문자.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고 전 문자를 확인했어요. 거기엔 남편의 말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이럴까봐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많이 놀랐지? 나도 어쩔 수 없이 통화했던 거야. 문자를 보는데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연락 받아. 연락 받아. 연락 받아. 또 번호 바꾸면 나 뛰어내릴 거야? 나 죽는다고 분명 경고했다. 내가 죽으면 다 당신 때문이야. 번호를 바꿔가며 온 문자엔 남편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휴대폰을 던지다시피 남편에게 돌려주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의심은 둘째치곤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당장 번호 바꾸고 경찰에 신고해. 이러다 당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여자 당장 정신과 가야 될 수준인데?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당신부터 좀 진정하자. 당신 떨고 있어. 나 소름 돋았어. 당신 조심해서 다녀. 이러다 진짜 안 좋은 마음으로 당신 찾아올까봐 무섭다.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잠에 들지 못하니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다 보니 잠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날은 점점 많아졌고 저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몰래 저 여자를 찾아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을까 싶더라고요. 한번 들기 시작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이 나지 않았고 어느 날부턴 남편의 손길조차 싫어지더라고요. 이미 제 머릿속엔 온갖 나쁜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얘기를 좀 나누자고 했어요. 아직 화 많이 났어? 날 믿지 못하는 거지? 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원하는 게 그 여자 연락처야? 아니, 이젠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 알겠어.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올 수 있겠어? 내가 자리 마련할게. 대신 둘이 만나는 건 안 돼.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당신 옆만 지킬 거니까 그건 당신이 양보해. 알겠어, 여보. 남편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저의 뜻대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가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를 향했었어요. 저희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그 여자는 저희보다 더 일찍 와 있더라고요. 양쪽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손목을 감추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손목도, 그리고 정신도요. 아, 네. 남편하고는 헤어진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쪽이랑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사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자고 했어요. 헤어진 지가 적어도 2년은 넘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지. 문자도 그렇고요. 제가 좀 아팠어요. 정신적으로요. 병원에서 분노 조절 장애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소식을 듣고 자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런 짓까지 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울먹이던 여자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전 눈물이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며 우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여자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원한다면 각서도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각서는 됐고 치료 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만 믿고 먼저 가볼게요. 문자와는 상반되는 언행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전 여자친구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약속도 받았으니 더는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큰일을 겪고 나니 남편과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꽃,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사들고 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죠. 다시 행복한 일상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저기, 여보. 응? 왜 그래?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부모님한테 가지 않을래? 나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아서 써야 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뵙고 싶기도 하고 바람도 좀 쐬고 싶어서 당신만 괜찮다면 같이 갔으면 싶은데 어때? 그런 얘기를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 당연히 나도 좋지. 아무래도 시댁이니까 싫을까봐 그렇지. 여직원들 보니까 시댁 가자고 말하는 남편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난 아니야. 우리 시댁이 보통 시댁이야? 멀어도 엄청 먼 시댁인데. 거기다 시댁 가는 기분보단 여행 가는 기분이 더 커서 오히려 난 좋으니까 그런 건 눈치 보지 말고 말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 갈 준비를 시작했고 어느새 출국 이틀 전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빠진 짐이 있나 보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맹장 수술을 하셨다고 오늘 내일은 자신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은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병실을 비워야 한다고요. 당시엔 아빠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엄마를 간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가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에 가서 좀 쉬다 오기로 했어요. 모처럼 길게 쉬는데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이나 보고 오라고 했죠. 처음엔 싫다고 하던 남편도 제가 워낙 강경하게 말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출국날 남편과 저는 집에서 헤어지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출발했죠. 나 진짜 발이 안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냥 장모님한테 같이 가면 안 돼? 몇 번째야. 진짜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볼 거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 아빠 보러 가. 정말 안 돼? 정말로 안 돼. 그러니까 얼른 가. 이러다 비행기 뜨겠어. 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나도 조심해서 다녀올게. 남편은 아쉬운 얼굴을 하며 공항으로 떠났고
남편을 보내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저를 밀치며 집 안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저의 물음에도 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이래요? 나 알아요? 이거 좀 놔요. 너 같으면 놓겠냐? 남의 남자 뺏어놓고 할 말은 있는가 보지? 갑자기 잡힌 머리카락보다 더 황당한 말이 들리더라고요. 남의 남자라뇨.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놓으라고요. 이거 놓으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이병길 집 맞잖아. 내가 먼저였어. 내가 먼저였다고. 네가 내 남자 뺏어갔잖아. 여자는 잡았던 저의 머리카락을 놓고 소리를 지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남편의 이름이 나오길래 그 여자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 나쁜 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럽게 울며 한탄을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저히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일전에 만난 여자와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 남편은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사귀었다 헤어진 여자인가? 양다리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는 여자의 입에선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시키니까 행복해? 행복해 죽겠어. 너 벌 받을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 소송이든 뭐든 내가 다 할 거라고. 상간녀라니. 그 여자는 저를 상간녀라고 부르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상간녀라고 하니깐요. 그렇다고 단순히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기엔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더욱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상간녀라뇨? 저기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해봐요. 발뺌 마시겠다. 네가 발뺌한다고 바람 피운 게 안 핑계대는 줄 알아?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전 여자의 손을 잡아채며 말했어요. 발뺌이 아니라 제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 이름이 제 남편 이름은 맞는데 상간녀라뇨. 저 남편이랑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상간녀가 될 수 있어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저 사람이 맞나요? 전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가르치며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의 물음에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던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그 여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여자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당신 남편이랑 나 3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5년 동안 같이 살다가 5달 전쯤에 이혼했어요. 네? 아니, 사진에 있는 저 남자가 확실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못 알아볼까요? 확실해요. 갑자기 나타나 제 머리채를 잡은 이 여자는 남편의 전 부인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전 쓰러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전 부인의 말에 집중했어요.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당신이랑 바람이 났었고 전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바보 같았는지 그 사람이 워낙 철저하게 잘 숨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절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전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냥 이혼해줬어요. 그런데 저랑 이혼한 지 3달도 안 돼서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결혼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자 쪽 무섭다고 느낌이 싸해서 알아봤더니 저랑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폈더라고요. 그러니 전
당연히 그쪽도 아는 줄 알았어요. 전 부인의 말을 다 듣고 나니 그제야 상황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요. 남편은 유부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상간녀였고요. 남편은 지난 2년 동안 저를 속였고 계산해보니 이혼도 하기 전에 저에게 프로포즈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전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곱씹고 곱씹어 보아도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하긴 그랬으니 저도 저지만 전부인도 속일 수 있었던 거겠죠. 거기에다 혼자 사는 집도 자주 놀러 갔던 터라 그런 쪽으론 의심해 볼 생각도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부인 손목에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전 여자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상처, 그러면 협박 문자 보낸 것도 그쪽이에요? 네, 술만 먹으면 너무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그럼 저번에 제가 만난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전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어요. 전 여자친구라고 했던 여자를 만난 얘기까지 들려주니 전 부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그쪽도 그 새끼한테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마 사람 고용해서 저 대신 내보낸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부인 역시 그런지 허탈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렇게 헛웃음을 뱉던 저희는 눈이 마주쳤고 뜻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전 지금이라도 복수해야겠어요. 그쪽은요? 저도 해야죠. 이혼은 물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요. 우린 복수를 계획했어요. 저도 저지만 저 여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첫사랑이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요구하기 전까지 너무 행복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을 싫어 죽겠다는 얼굴로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자존심도 상하고 붙잡을 용기도 없어서 그냥 순순히 이혼해 주었다고 했어요. 전 부인이 돌아가고 그 미친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봤지만 제 상식으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해 집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복수만을 생각했어요. 아직은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밝게 웃으며 저를 안으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피하며 말했어요. 나 상간녀 소송 당한 거 알아? 상간녀라는 말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 상간녀 소송? 내가 상간녀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것도 2년씩이나. 무슨 소리야?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끝까지 발뺌하는 남편을 보는데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한가 싶어서요. 당신하고 결혼해서 5년이나 살았다고 하던데. 그거 결혼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었어. 아, 동거? 그럼 이건 뭔데? 전 이런 상황을 대비해 받아두었던 남편과 전 부인의 결혼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빠르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당신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나 진짜 당신 무서워지려고 그래. 카페에서 첫눈에 반했고 그 뒤로 멈춰지지 않았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이게 뭐야? 결국 다 들통날 거. 이런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당신도 참
어떤 면에선 대단하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 다 알겠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신 회사 앞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여자는 연기자. 돈 받고 그런 일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고용해서 당신 만나게 한 거야. 전 부인의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내가 알던 당신이 맞는 건지 이제 그것마저 의심되려고 해. 날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 말만큼은 진짜 진심이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를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에 광기가 느껴져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 몰래 소름이 돋아버린 팔을 쓰다듬으며 남편을 살살 구슬렸죠. 힘 빼지 않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복수의 일부였으니까요. 일단 전 부인한테 위자료는 주자. 더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돈은 좀 깨지겠지만 어쩌겠어?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걸. 당신이 위자료 좀 마련해서 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전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일단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말에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러면 나랑 계속 살아주는 거야? 나 안 버릴 거야? 생각 같아선 이혼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 여보,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진짜야. 그런데 같은 침대에선 못 잘 것 같아. 아직 그 정도로 마음이 풀린 건 아니야. 내가 소파에서 잘게. 그럼 됐지?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갈게. 제가 진짜로 용서한 줄 알고 웃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 같아서 어디 하나 못 쓰게 만들어주고 싶은 걸 주먹을 꽉 쥐고 어찌나 참았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새벽녘에나 잠이 들었고 전 살며시 나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죠. 증거 수집을 위해서요. 사실 전 부인을 처음 만난 날 남편에 대해 들은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어디 갔나요? 부모님한테요.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 사정이 생겨서 저는 못 가고 남편만 갔어요. 그 더러운 놈, 오늘도 신나게 더러운 짓 하겠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새끼 그거 혼자 호주 가면 젊은 여자들만 골라 꼬셔서는 물란하게 놀고 오는 거예요. 난 진작 눈치를 챘는데 그냥 눈 감아줬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도 가서 실컷 더러운 짓 하다 올 거예요, 아마. 설마. 네. 우연히 사진첩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간 여자들이랑 그런 짓 했던 동영상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참고 살았으니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땐 작정하고 한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며 바뀌는 여자라 손을 쓰지도 않았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죠, 내가. 그럼 제가 그걸 빼돌려 볼게요. 그런데 패턴은 어쩌죠? 전 모르는데. 제가 알아요. 그 새끼 아마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쭉 그 패턴에 그 비밀번호 썼었어요. 그러면서 전 부인은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전 긴장된 마음으로 패턴을 그렸고 정말 전 부인의 말처럼 패턴이 풀렸습니다. 절대 바꿔 쓸 리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역시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확실한 건 몰래 촬영했다는 점이었어요. 대충 훑어본 영상 중 저는 없다는 사실에 다행스러워 안심되었다가 금세 눈물이 흘렀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안심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며 그때서야 숨죽여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다음날 눈도 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미안하긴 했는지 일 처리를 서둘렀어요. 참 고마운 일이었죠. 남편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저의 이혼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위자료가 모두 입금되었다는 전 부인의 연락을 받은 저는 지체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혼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다 용서해 준다며.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직 다 용서 안 했다는 말도 했고 말이야.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이러지 마, 제발. 나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해. 내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다 알아.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라는 것도. 내가 한 거짓말이 너무 크다는 것도 다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당신 사랑해. 정말 애절하게도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트북을 가지고 와 남편의 동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화면에 자기 모습이 보이자 남편은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너 아니라고 해보지? 이건... 너 가지가지 했더라? 유부남인 걸 속이고 결혼하자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호주 갈 때마다 역겨운 짓거리는 혼자 다 했던데 당신 내 뒷조사했어? 굳이 뒷조사할 필요도 없던데 네가 친절하게 증거를 다 남겨뒀더라고. 저는 아침에 미리 챙겨뒀던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흔들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2년이 오냐오냐 했더니 선을 넘네. 갑자기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전 당황스러우면서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게 중요해? 다 됐고 이혼해. 난 이제 너랑 1분 1초도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 누구 맘대로. 잘 들어. 넌 나랑 이혼 못해. 왜냐? 내가 아직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미쳤구나. 내가 무슨 네가 키우는 똥개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네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지 않는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하게? 여러 방법이 있지. 널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방법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해. 네가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다른 인격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는데 이젠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그 순간 눈이 돌아버린 남편이 저의 손목을 확 낚아채 힘으로 제압했어요. 전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네가 힘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포기해. 다 포기하면 편해질 거니까. 포기? 웃기고 있네. 너나 포기하라고. 전 제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확 물어버리고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중요 부위를 있는 힘껏 차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고통에 고꾸라진 남편은 말 그대로 바닥에 누워 구르더라고요. 전 이때다 싶었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발을 붙잡혔고 전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저와 같은 몸싸움은 없는 것 같던데 그때 저흰 그야말로 멍멍이 싸움판이었어요. 하여튼 전 발버둥을 쳐 남편의 손에서 벗어났고 빠르게 몸을 세웠어요. 그 사이 남편도 일어섰어요. 인연이 진짜? 남편은 손을 치켜들었고 전 눈을 질끈 감은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이 들어오더군요. 사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전 부인과 통화 중인 채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전 부인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로 경찰분들을 데리고 들이닥쳤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꼼짝없이 경찰분들에게 연행되어 갔고 저와 그 새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전 복수의 피날레로 전 남편의 부모님에게 이때껏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알게 된 부모님은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아들에게 가기 전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수척해진 저를 보시곤 어머님은 말 한마디 못하시고 우셨고 아버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네가 이런 몹쓸 경험을 하게 됐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너만 하겠느냐?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그간 고생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 나쁜 사람 절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만 아니라 여러 여자에게 너무 나빴어요, 그 사람. 오냐, 절대 도와주지 않으마. 증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나 좀 따라오거라. 저는 불법 촬영 증거가 담긴 USB를 챙겨서 아버님을 따라 나섰어요. 아버님께서 이끈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주저없이 경찰서로 들어간 아버님은 저에게 USB를 받아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눈이 돌아버린 전 남편은 아버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미친년이, 너 돌았어? 네가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네가 이런다고 내가 뭐 깜빵이라도 갈 것 같아? 하나뿐인 아들 인생 우리 아버지가 망가지게 둘 것 같냐고. 경찰서가 떠나가라 소리를 치는데 그 꼴이 볼만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아버님은 전 남편을 자신의 쪽으로 돌아세우고 뺨을 날려버리셨어요. 한 대로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전 남편이 뭐라 할 틈도 없이 여러 대 쉬지 않고 때리시더라고요. 이윽고 전 남편의 입과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제서야 손을 내리시고 말씀하셨어요. 난 앞으로 네 인생에 끼어들 생각 없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고 그래도 남은 잘못이 있다면 평생 빌면서 살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거라. 난 이제 자식 없는 셈 칠터이니 이때껏 내 자식이기에 누렸던 모든 것들 다시 거둬가마. 집, 차, 돈 모두. 그런 줄 알고 죗값 달게 받아. 범죄자의 거지가 되게 생긴 전 남편은 아버님께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서 아버지가 저 버리시면 저 진짜 깜빵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제발요. 2번 다시 실망하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네? 한 번만 더라. 만약 아가가 용서해준다면 내 다시 생각해보마. 아버님은 결정권을 저에게 넘기셨고 전 남편은 저와 육탄전을 벌인 것도 잊었는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이런 일 있기 전까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도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용서?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지은 범죄가 몇 가지인지는 알아? 사기 결혼의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거기다 우리 몸싸움까지 한 건 기억하지? 그게 그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나 용서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라. 응? 난 절대 너 같은 쓰레기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죗값 달게 받아. 알겠어? 아,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 경찰서 나서는 대로 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 연락할 생각도 말고 날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당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내 눈에 띄는 순간 내가 너 진짜 매장시켜줄 테니까. 알겠어? 저는 그대로 아버님과 함께 경찰서를 나와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야, 다시 한번 미안하구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정말
네가 속았다는 걸 몰랐었단다. 당연히 네가 저놈이 한번 다녀온 놈이란 걸 알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 아니었는데 그땐 부모된 입장으로 한 번의 실패로 상심이 크면 어쩌지 걱정했던 아들 녀석이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에 그저 다 묻고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구나. 네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절 속이신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통장 확인해 보면 네 시어머니가 돈 조금 넣어뒀을 거다. 돈이요? 그래, 돈이 다가 아니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두렴. 새 출발하는데 요긴하게 쓰길 바란다.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위자료 받으면 돼요, 아버님. 그건 그거고 우리가 주는 건 또 다르단다, 아가. 부디 늙은이들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게 받아다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네, 아버님,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니,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전부인도 나서주었고 시부모님들도 나서주셔서 저의 혼인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워낙 증거도 많이 있었던 터라 다른 분들보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전부인에게 준 위자료와 시부모님께서 주셨던 재산을 몰수해가는 바람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동영상 촬영 사건의 조사도 받고 있다 하고요. 그 뒤론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었기에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고향인 대구에 내려왔어요. 워낙 겪은 일이 보통 일은 아니라서 한동안 트라우마 같은 것이 남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더니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전 잘 해낼 자신이 있답니다.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요. 요즘은 아버님과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에서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처녀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터라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 잡생각도 안 나고 또 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최근엔 제 물건을 사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며 대화도 많이 나누니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듯 해서요. 전 요즘 이렇게 지내요. 전 남편과 살 때 비하면 넉넉하진 않은 삶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때 전부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아마 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됐겠죠? 사연을 쓰다 보니 다시 생각해도 전부인에게 감사하네요. 기억을 더듬어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공주병 말기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데 일만 벌리고 수습은 하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장 5년을 시달리며 살아온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부슬거리고 머리로 피가 몰리는 기분이네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나요? 바로 저의 시모와 시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작은 행운조차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의 성향을 골고루 이어받았거든요. 제가 제 결혼이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결혼 전에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정말로 딱 결혼식 전까지만요. 남자가 결혼하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혼자서도 잘했고 제 탓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건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죠. 시댁과 관련된 일에서는 칼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잘하기만 하면 남편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들이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에 저는 그 시댁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모가 공주병 말기에 어떤 일이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직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신혼여행 직후 인사하러 들른 시댁에서 시모가 처음 한 말은 고생했니 잘 왔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한 사람 몫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먹을 밑반찬과 요리를 몇 가지 해오거라. 저는 당황했어요.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에 대해 말했죠. 나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일도 하는데 주말마다 음식을 해오라고? 아, 진짜.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식이라도 좀 늦춰줄 수 있을까? 대학 때 독립해 자취를 하며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제가 요리에 익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자신감도 없었지만 실제로도 시간도 없었어요. 제 직장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었거든요. 토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일에 시모의 그 말은 제게 있을 작은 여가 시간마저도 가져가겠다는 말로만 들렸거든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나 학교 보내려고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어머니가 쉬고 싶은 거니까 며느리가 된 자기가 고생 좀 해줘. 솔직하게 이 말이 정말 어이없게 들렸거든요. 고생을 한 어머님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남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렇다면 저도 도움을 주고 싶을 때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그걸 시키려는 거죠? 왜 제가 이해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느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아서 싸울 일은 만들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거든요. 생각한 대로 내뱉으면 분명 싸우게 될 것이고 결혼한 지 한 달, 아니 한 주도 안 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 결혼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저는 시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밑반찬 몇 가지와 잡채, 불고기 등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요리를 완성했다는 보람은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오전 내내 만든 음식을 들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한데 시모가 음식을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반찬은 간이 짜고 국은 싱겁고 요리는 맛이 없네. 넌 도대체 친정집에서 뭘 배워온 거니? 이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너희가 먹는 거 아니라고 건성으로 요리했어? 조곤조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잔소리하는 시모를 보며 꾹 화를 참았어요.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열받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반찬 가게에서 사올게요. 누구는 일 안 하니? 나도 평생을 일했어. 지금 좀 쉬는 것뿐이지.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뭐니 이게? 크기는 다 제각각에 간도 제각각. 요리에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리고 반찬을 왜 사서 와? 너 돈이 그렇게 차고 넘쳐? 아니면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아들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시모가 반찬해오라는 말이 고깝게 들려서 사온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태산이었지만 또 참았어요. 시부도 남편도 여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모는 그런 제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음식을 사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일요일 오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만들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 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일주일 중 일요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른 체 하더군요. 결국 알겠노라 답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사람이 나야. 꼭 하나 남은 휴일을 뺏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줘? 당신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 고생하셔서 자기한테 부탁한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당신 어머니 고생한 거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을?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이랑 결혼을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진짜 너무하네.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해는 해.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려는 건 좀 아니지. 뻔히 주 6일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내 사정 뻔히 알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어머니 힘든 거 이해하는데 왜 그 보상을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며느리가 식모야? 내가 당신네 집 하녀야 뭐야. 결국 시모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저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큰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면 남편도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답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예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만 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저도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참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음식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아니지, 모양은 예쁘게, 맛은 더럽게 없게 만들었죠. 짜고 맵고 신 음식들을 골고루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제게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세면대며 싱크대며 청소하는 사이에 시모는 소파에 누워서 얼굴에 팩 붙이고 드라마 시청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모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래서 청소도 중간부터는 대충 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일부러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 닦고 샤워부스 닦고 다 했거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너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를 닦으면 어떡하니? 아, 어떻게 청소에 기본도 안 된 애가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할 줄 아는 게 어째 하나도 없는 거야? 죄송해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빨리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도 봐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염장 뒤집어 놓듯 웃으며 이야기하고는 급한 척하며 세탁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시모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검은색 바지랑 흰색 옷을 같이 빨았는데 물이 들었어요. 아, 건조기에 넣었던 아버님 바지도 줄어들었는데 어떡하죠? 제 말에 시모가 또 후다닥 달려와서는 한참을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세탁기에 색깔 빨래 따로 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리고 건조기 돌릴 때도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넣었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밑반찬에 요리며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빨래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게 왜 일요일에 약속을 잡아? 일요일은 시댁 오는 날이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제가 6일을 일을 하니까 약속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서 뺄 수 없거든요. 넌 네 가족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니? 우리하고 한 약속이 먼저지. 네 아버지 생신 축하면 다른 날 해주면 될 걸 왜 굳이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아? 그리고 너 매번 맞벌이로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생색이야? 어휴, 며느리 복도 없는 내가 잘못이지. 어머님이랑 제가 언제 약속을 했나요? 어머님은 저한테 그냥 오라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을 거니까 그날은 좀 빠질게요. 선약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 맞죠? 야, 너 지금? 시모는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지 말도 잊지를 못하더군요. 하긴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그 욕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며느리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찬 만들어 오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그럼 다음 주는 좀 쉴게요. 어머님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개운함이 더 컸죠. 어른한테 대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시모의 저런 모습들이 저를 교육시키려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인가요? 그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잖아요. 저는 시모의 그런 횡포에는 맞춰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한바탕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알아놓으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어머니한테 도를 넘은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도를 넘은 말?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도 넘은 말 내뱉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도가 넘는 말에 대는 그런 여자로 보이냐고. 남편은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이 흥분하면 그걸 가라앉히는 게 항상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도가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싸울 거리도 주지 않았기에 저희는 연애 기간에도 남들 다 아는 사랑 싸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님한테 나쁜 소리 했다 그러셔?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결국 제 입에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문장이 튀어나왔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어색한 표정을 짓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해서 그런 거고, 솔직히 당신이 오늘 기념일 때문에 화가 났었어도 어머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솔직히 당신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하잖아. 너무해?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 한 거야? 진짜로 너무한 게 누군데?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인 거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네 어머니 마음 아파 알아누운 것만 눈에 들어오고 네 장인어른 생신은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했어? 너한테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기나 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음식에 청소까지 시키길래 오후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빨리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하냐고. 시댁 일이 선약인데 왜 약속 잡았냐고 따지더라. 그게 내 오해야? 어? 정말 분노의 샤우팅이었죠. 그렇게 제가 소리 지르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자기 생각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알고 나니까 좋아? 왜? 또 나한테 따져봐. 큰 소리 치면서 말해보라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나 절대로 시댁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주면 돕는 신용이라도 하던지, 미안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이라도 해주던지. 사람을 식모마냥 부리고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고? 정말로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결국 제 선언과 함께 저는 시댁에 들리지 않았고 시모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솔직히 내지르면서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고 사는 건 정말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러다 진짜로 붙잡혀 살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불안해하면서 벌인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뒤에 올 일들은 더 나빠졌어요. 결혼 5년 차에 상황이 정말 급변하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을래? 당신 화도 이제 좀 가라앉았고 어머니도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합가하자고? 그건 절대 못해.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반대야. 일단 들어봐. 당신도 합가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 우리 애도 아직 어린데 애 봐주신다고 하시잖아. 솔직히 애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드는데 같이 살게 되면 돈도 아끼고 이점도 많다고 생각해. 많은 말이긴 했죠. 육아휴직 동안은 제가 애를 볼 수 있었지만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저축해둔 돈은 다 써버렸고 다시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애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분명 시모가 도와주면 수월한 면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모와 제 궁합이 정말 최악이라는 게 문제였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었지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과 각종 시댁 경조사에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했던 일을 가지 않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기강을 잡으려고 텃세를 부리려고 했던 시모가 다른 쪽으로 저를 괴롭히게 됐다는 점에 있었어요. 보통 어른들 보러 갈 때는 점잖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미고 올 때마다 시모가 제 물건을 탐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은 제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져갈 가방이 없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당황하며 급히 돌려 말했죠. 신혼여행 기념으로 사온 거니 다음에 다른 가방으로 제가 직접 선물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추억이 있는 가방을 시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못 주겠다는 뜻을 내비추자마자 시모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자기가 가방 다른 거 사줄 테니 그걸 시모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국 그 추억이 담긴 가방은 시모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제 액세서리며 화장품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막무가내로 달라며 떼를 썼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모 나이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것들도 무작정 달라고 용을 쓰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시댁에 갈 때는 허름한 옷에 오래된 것들만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만약 합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물건이 온전히 제 것이 되기는 할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합가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당신 모르지? 내가 시댁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는지. 어머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가시니 아끼는 물건이나 새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합가? 내 물건이 나만 하기는 하겠어?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당신이 막아주지도 않을 거잖아. 매번 어머님이 죽는 소리 하면 나중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어머님 주라고 해놓고는 한 번도 사준 적 없으면서. 제 말에 다 맞는 말인지라 남편도 아무 말 안 터군요. 그런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일은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달 뒤에 남편이 와서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왜 자꾸 합가 이야기 꺼내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암 걸렸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암이래. 그런 어머니한테 혼자서 밥 차려 먹으라고 어떻게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줘, 응? 암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덜컥 겁부터 났어요. 요즘 세상에 암이 그리 희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죽을 병에 가까운 이미지이긴 하잖아요. 많이 안 좋으셔?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신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야 치료도 잘 된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아버지도 사업하시느라 여기저기 바쁘시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고민했지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밉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내놓고 팔리면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주말에 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 저는 합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며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결국 신혼초대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말마다 시모 수발 들러 시댁에 갔어요. 3주째 되는 날 시모는 시부와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러 가게 됐어요. 3박 4일 일정이라기에 별 의심 없이 보내놓고 저는 시댁 청소에 돌입했어요. 암 환자에게 더러운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 책상을 청소하다가 시부가 진 빚의 존재를 알게 되어버렸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사업 종목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백수인데 며느리 복이 그래서 사업한다고 속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훨씬 나을 뻔했더라고요. 시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매달 그걸 어떻게 갚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만큼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부의 빚이 곧 우리의 빚이 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시모는 죽을 날 받아놓은 환자고.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지금 하는 청소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뭐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내일 너희 아버지랑 제주도 가잖아. 너희 오빠 가기로 해놓고는 못 간대서. 혹시 너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기회이긴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4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을 것이고 저와 아이 둘이서 친정 부모님과 1박 2일 정도만 있다 가더라도 기분 전환에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사실 원래는 제가 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모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날짜 딱 맞춰서 시모가 병원을 가줬으니 저에게는 다행인 상황이잖아요. 평일에다가 성수기가 아니었던지라 티켓은 다행스럽게도 남아있었고 저는 아이와 둘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두 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 부모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 따라다니며 사진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폰 카메라 너머로 제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외손주와 함께 있는 부모님 너머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찍힌 거죠. 저는 동영상으로 그 광경을 계속 찍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시모, 시부 남편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더라고요. 합가를 위한 거짓말. 게다가 이번에는 남편도 그 계획에 한몫했다는 거에 제가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합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편이 술을 쓴 거예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짓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남편과 시댁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로 끊어놨던 표를 모레로 바꿨죠. 일정을 더 길게 잡고 저는 잠수를 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고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군요. 문자도 계속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문자였어요. 어디냐, 집을 이 꼴로 해놓고 어딜 간 거냐, 엄마 아픈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등등.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들먹이며 저를 찾는 남편 새끼 연락은 모조리 다 씹어버렸어요. 대신 평소에 하지 않는 SNS를 열심히 했어요.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자 남편 놈은 더 화를 내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남편 새끼 화를 어느 정도 돋군 후에 저는 남편 놈에게 문자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걸로요. 제가 그걸 보내고 나자 남편의 연락은 결이 바뀌었어요. 오해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편 놈이 급한지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느긋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은 화요일 낮이었고 당연히 남편은 일하러 가고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제 물건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것도 챙겼죠. 그렇게 짐 다 챙겨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엄마가 제 방을 만들어뒀어요.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엄마가 무척 화내며 무조건 제게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마누라랑 애 집만 쏙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미친 듯이 연락이 온 거죠.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20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받은 전화였어요. 여보, 도대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그리고 집에 있던 짐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뺐어. 나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진 봤으면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여보, 잠깐만. 나도 할 이야기 있어. 그러니까 일단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어. 그러면 시댁에서 볼래? 어차피 두 분도 아셔야 할 일이고 두 분도 무관한 일도 아니니까.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모와 시부 남편이 앉아 있더군요. 여보, 어서 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이 왜 필요해? 난 내가 본 것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항암치료 간다더니 병원이 아닌 제주도에서 찍힌 거.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계셨지.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었고. 여보, 미안. 남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모가 제게 표독스런 얼굴로 말하더군요. 네가 왜 미안하다고 하니? 전부 다 저 애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내 말 잘 듣고 시댁에 충실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추궁하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응? 언제 제가 잘났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못난 거겠죠.
마누라 시댁 식모로 드리려고 열심히 거짓말해서 합가까지 하도록 만드는 남편이 어딨어요? 암에 걸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넘어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냐.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같이 살아. 나랑 내 아들까지 그 거짓말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모자가 똑같을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저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쇼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말다툼은 그만하시죠. 저도 여기 온 이유 따로 있어요. 여기 온 이유? 당신 나랑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왜 해? 당신 입에서 나올 거짓말들을 어떻게 믿어?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 어떤 거짓말인들 못하겠냐고. 앞으로도 당신 말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어머님한테 뺏긴 거 돌려받으러 온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와서 말렸지만 시모를 뿌리치고 제가 찾던 것을 다 골라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어머님한테 뺏긴 제 물건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똑같은 거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적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져가는 게 계산에 맞는 거죠? 안 된다. 그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거 다 내 거라고. 건들지 마. 이 망할 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거 아니고 제 거거든요. 저는 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강제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산 돈이 다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못해도 1,000만 원 되는 금액을 썼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망할년? 누가 망할년인데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고 결국에는 거짓말까지 줄줄이 해대는 사람이 망할년에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말해봐. 똑같은 거 사준다고 해놓고 입 싹 닫았잖아. 이거 놔두고 가면 당신이 현금 나한테 줄 거야?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한숨 쉬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봤죠? 남편이 현금으로 안 주는 거면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어머님 나이가 30대로 돌아갈 줄 아시나 본데 그거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님 쓰시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시모에게 던진 것은 제일 처음에 시모에게 빼앗긴 가방이었어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샀던 가방이요. 처음에는 그걸 제일 먼저 돌려받고 싶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 가방의 가치는 신혼과 사랑의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딴 거 없어졌으니까. 저한테 휴지 조각보다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지세요.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요.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 한 번으로 이혼은 너무하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기회?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도로 큰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으면서 기회? 난 사기꾼한테 기회를 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당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성질 돋구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목격한 남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거리며 제게서 물러서더군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 사람이 좋게 넘어가려니까 호구로 보고 지랄이야. 누군 화를 못 내서 가만히 있었겠어? 똑똑히 들어.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남편을 향한 막말에 시모는 거의 졸도하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애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제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은 남편놈은 그때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만나러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이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떠봤죠. 무슨 일이길래 또 양념을 쳐? 나 당신이랑 절대로 같이 안 살아. 내 인생에 당신은 해로운 인간으로 확정됐으니까.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절대로 합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어머니도 내가 잘 막을게. 제 부모 이야기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흘려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나한테 그만큼 욕 얻어먹었으면서도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뭐가 터져도 크게 터졌나 본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셨어. 폐암. 암? 또? 이번에는 아버지 암이야? 정말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네. 이젠 암 말고 다른 병명 꺼내야 하지 않아? 그거 이미 약발 떨어진 지 오래거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버지 암 걸렸는데 집에 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더러 재결합해서 수발이나 하라고? 내가 미쳤어? 설사 당신 말이 진짜라도 내가 왜 해? 수발 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집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낮에는 어차피 어머니가 병간호 할 거고 저녁에는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밥도 좀 해주면 나도 편할 거고. 솔직히 어머니가 제대로 병간호를 못하니까 매번 내가 불려나가거든. 게다가 지금 집에 일 생긴 것도 내가 다 떠맡게 돼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나더러 다시 돌아와서 그 일 좀 나눠 해라. 그 말이지? 진짜 사람 참 안 변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그대로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당신 대리효도를 해야 하는데?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 애초에 그 이야기가 진짜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잖아. 당신이 손해볼 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힘낼 수 있고 아이도 아빠 곁에서 더 안정적으로 클 거고. 헛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나한테 부탁해서 될 일 아닌 거는 알고 있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알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매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 이야기 못 믿어.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크게 거짓말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말 못 믿어. 그리고 당신 말 따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삽질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찾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버려두고 나와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반응하던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았죠. 누가 저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소문해봤더니 시부가 진짜로 암에 걸리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시부 수발을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놈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이혼 전에 제가 발견했던 시부의 빚 말이에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는 바람에 생긴 빚이었는데 전 남편이 그걸 갚으려고 현재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도 그 빚이 충당이 안 돼서 결국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을 들으니 남편놈이 제게 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벌려놓은 일도 수습해야 하는데
시모는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얼굴만 보며 꾸미기 바쁘니 남편놈이 속 답답한 것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도와줄 일은 아니죠? 저와 남편은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의 집 사정에 왜 발을 들이겠어요? 어쨌든 시모는 결혼 초부터 군기 잡으며 자기 수발 들도록 만들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수발 들게 됐어요. 며느리 합가시키려고 암 환자 흉내내더니 결국은 진짜 암 환자 수발을 들게 됐으니 이 정도면 정말 자기가 뿌린 씨앗이죠. 그게 아니라면 천벌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과 그 집에 나와서 아무쪼록 잘 살고 있어요. 솔직함을 더하자면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수발과 사업빚이 모두 저에게도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오싹하긴 하더군요. 지금의 시댁 상황을 생각하면 순탄하지 않았던 그날들도 감사해야 할 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런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친정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하고 있던 건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거나 시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면 그 고생마저도 기꺼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건 명백하게 시부모와 남편이었잖아요. 제게는 그 사람들 위해 저를 희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픈 시부를 놔두고 이혼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거나 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뢰와 애정을 먼저 저버린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필요 따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짓말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짓이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당한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줬으니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이렇게 골 때리는 이혼 사유도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부디 그걸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줬다가는 호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